네, 경제 현안을 보다 쉽게 풀어보는 경제 읽기 시간입니다. 오늘도 다양한 경제 이슈들 김대호 경제학 박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예. 자, 오늘 경제 읽기는 먹거리 물가 얘기로 시작을 좀 해볼까 합니다. 저희가 늘 이 시간을 통해서 꾸준히 짚어드렸고 진단을 해드렸던 서민 먹거리 물가, 우유 얘기할 때 뭐 우유 밀크플레이션 얘기도 했었고요, 저희가. 이제 뭐 햄버거, 소주, 맥주까지 그야말로 오르지 않는 게 없어 보이는데요. 얼마나 오른 겁니까? 물가가 오르면 뭐 전체 국민들이 전반적으로 타격을 받지만요. 예. 특히 품목별로 계층에 주는 이 충격도 이것을 볼 때 먹거리가 중산층 및 서민들에게 아주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그렇습니다. 예, 경제학의 개념에 엥겔 계수라고 있는데요. 예. 엥겔 계수는 높으면 높을수록 못 사는 사람들이거든요. 엥겔 계수가 높다는 것은 결국은 자기의 소비질 중에서 먹고 사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높다 이런데 못 사는 사람들, 서민들은 일단 먹고는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안 먹을 수가 없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예. 집은 뭐 나중에 사더라도 그렇죠. 또 옷은 안 사요. 그렇고. 예. 예. 그러나 당장에 안 먹으면 생존이 불가능하니까요. 그래서 가난한 서민들에게는 먹거리 물가는 바로 생존 물가다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전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3%를 조금 넘어서고 있는데 예. 이 먹거리 물가는 이것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으로 오르고 있거든요. 아예 돈 많은 사람들은요. 돈 많은 사람도 물론 똑같이 돈 없는 사람과 하루에 한 끼는 먹어야 되지만 돈 많은 사람들은 그 가진 돈에 비해서 먹는 데 사용하는 비중이 별로 안 돼요. 그래서 먹거리 물가가 올랐을 때 충격은 돈 많은 사람들은 별로 안 받는데 가난한 서민들은 아주 직격탄을 받는데 이 물가가 지금 최근에 특히 많이 오르고 있어서 그야말로 서민 경제에 비상등이 켜졌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정부가 식품업계랑 접촉을 좀 계속하면서 물가 안정 협조를 좀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뭐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그 고물가 현상이 좀 장기화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가격을 또 인위적으로 누르기도 요원한 것이고요. 또 저희가 항상 한전사에서 봤듯이 전기값을 차근히 좀 올렸으면 되는데 전기요금을 안 올리다가 한 번에 올려갖고 이게 나중에 부작용이 나타났잖아요. 그런 거 조심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이게 연착륙, 그러니까 오를 때도 서서히 또 내릴 때도 서서히 이 경제를 스무스하게 운영을 해야 되는 것은 원칙인데요. 지금 두 가지 다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물가 오르는 게 너무 속도가 빠르고요. 예. 또 이것을 일정 부분에서는 전기값 같은 경우에는 너무나 오랫동안 묶어놨다가 그걸 한꺼번에 올리니까 또 이중, 삼중의 충격을 받는 이런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 가장 이상적인 경제 운영, 시장주의 경제에서는 가격은 일단 시장의 자율에 맡겨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시장의 자율에 맡긴다 하면 생산, 제조업체에게 무조건 맡긴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가격이 형성되도록 예. 충분한 수요와 충분한 공급, 누구든지 생산할 수 있고 누구든지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정부가 할 수 있는 역할은 물가가 오를 때 어떤 업체들이 담합을 해서 물가가 올라지 않아도 되는에도 불구하고 인위적으로 올리는 이런 불공정 행위 공정거래법에 따라 철저히 잡아야 되고요. 또 하나는 물가가 많이 오를 때는 그 해당 품목이 누구든지 생산할 수 있도록 예.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이런 어떤 융통성을 줄 수 있도록 허가제도 이런 것을 개선하는 정부가 할 수 있는 행동은 그 두 가지라고 봅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제 단기적으로 급격하게 올라가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결국은 협조 요구라는 이름 아래 그동안에 정부가 좀 물가 상승 요인을 자체적으로 흡수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몇 달간 얘기를 듣다가 어느 순간에 우리 못 견디겠어 하고 한꺼번에 올려버리니까 요즘처럼 물가 상승으로 인한 고통이 일반 서민들에게는 더 크게 느껴질 수가 있는 것이죠. 체감하는 건 더 큰 거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 자, 물가가 오르게 되면
자연스럽게 물론 아까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먹는 건 먹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다고 치지만 어쨌든 구매력을 좀 줄일 수 있는 거 이건 네가 좀 나중에 하자. 구매력은 감소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소비가 줄어들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은 향후 경기가 안 그래도 좀 좋지 않은 예측들이 나오고 있는데 소비가 위축되는 거 참 좋지 않은 사인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먹거리 물가가 올라가면요. 먹거리를 좀 줄이긴 줄이는데 그러나 먹거리 물가 소비를 줄이는 데는 한도가 있어요. 그러니까요. 생존을 해야 되니까요. 이렇게 조금 줄이는데 그로 인해서 이제 그 서민들의 가계 사정, 소위 지출 여력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 다른 소비를 대폭 줄이게 되거든요. 예. 이럴 때면 내구재라든지 일반 어떤 서비스 제품 이런 거를 줄이게 되기 때문에 경제가 급격히 소비가 줄어들면 우리 GDP 올해 지금 1.4% 성장할까 말까 이러는데 이게 급격히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물론 물가를 잡기 위해서는 소비를 좀 줄여야 되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금리를 올리고 또 물가 상승 자체가 소비를 위축시켜서 그로 인해서 물가 안정에 기여하는 그런 측면도 있는데 문제는 이게 어떤 너무 그 갑자기 한꺼번에 큰 폭으로 이렇게 이루어질 때 그때 충격이 있을 수가 있다. 뭐 그런 면에서 특히 이 물가 관리가 더욱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그러니까요. 있겠습니다. 정부가 고심을 해야 되는 상황 같긴 합니다. 자, 그리고 지난 10월 수출액 얘기 좀 해볼게요. 551억 달러 기록했는데 저희가 항상 수출 계속 감소했다고 얘기하면서 좋지 않다 얘기했었는데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1% 오른 것이고요. 13개월 만에 플러스 전환이 됐습니다. 의미가 있어 보이네요. 예, 한마디로 마침내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정말 가뭄 끝에 단비라고나 할까요? 정말 경제 뉴스를 전해드리면서 또 가장 기쁜 뉴스가 아닐 수 없습니다. 맞아요. 사실 수출이 작년 9월 달부터 줄어들기 시작해서 계속 이렇게 감소했었거든요. 맞아요. 그런데 드디어 10월, 그러니까 10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통관 기준 우리 수출 실적을 보니까 전년 동기 대비 5.1% 늘어났어요. 그렇습니다. 13개월 만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물론 이 수출이 늘어난 데는 기저 효과도 있어요. 왜냐하면 작년 10월 달에 수출이 워낙 안 좋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비해서 좀 큰 폭으로 늘어났지만 실제로 그렇게 많이 늘어나지는 않았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수출이 계속해서 감소세를 보였다가 플러스로 돌아섰다는 것만으로도 그러니까요. 우리 경제가 큰 어떤 하나의 터널을 빠져나오는 것이 아닌가 그런 면에서 뭐 상당히 고무적인 뉴스입니다. 올 1월 달에 우리나라 수출이 463억 달러로 월간 수출이 끝까지 줄었었거든요. 그런데 10월 달에 551억 달러입니다. 그렇다면 약 한 달치만 하더라도 90억 달러 이상이 늘어났습니다. 이 추세를 이어간다면 그동안에 정말 길고 지리했던 이 불황의 터널, 그러니까요. 금리 인상으로 인한 쇼크, 이것도 드디어 희망이 보이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어제 저희가 9월 산업동향에서 생산, 소비, 투자 트리플 증가 얘기했었고 오랜만에 오늘 또 수출 반등 얘기했기 때문에 상저하고 정부가 올해 얘기해 왔잖아요. 예. 그 부분에 어떤 있어서 가능성이 조금은 더 높아졌다, 생겼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상저하고는 뭐 상반기보다 아주 좋아지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상반기가 경기의 최저점이라는 그런 관점에서 볼 때 그 저점은 통과하고 있다. 그래서 여러 분야에서 상저하고의 징후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지금 무역 수지 통계가 CG에 나오고 있는데요. 진짜 안 좋았어요. 무역 수지를 보면 상반기에는 엄청 적자였는데 지금 5개월 연속으로 흑자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미 상저하고의 신호가 나오고 있다고 볼 수 있고요. GDP 경제 성장률도 연간으로는 1.4밖에 안 되지만 상반기에 비해서는 하반기가 지금 2배 정도 높은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9월 달에 트리플 흑자까지 생겨나고 있고 특히 수출이 한국은 GDP에서 수출 기여율이 가장 큰 나라입니다.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수출이 증가했다. 그중에서 특히 수입은 감소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수출도 감소하고 수입 감소다 이래서 불황형 흑자다. 뭐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근데 예. 이제 그거에 대해서 반기를 드셨었죠. 예, 박사님께서.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지 아니다.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요. 이제 이 신호가 수출도 증가했으니까 아닌 것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물론 아직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닙니다만은 이제는 그야말로 호황으로 가는 흑자의 초입 단계일 수 있다. 그리고 품목별로도 상당히 균형을 갖추고 있어요. 반도체가 아직은 적자입니다. 그러니까 지난 동기 대비 감소했어요. 그러나 반도체 중에서도 우리나라가 가장 많이 비중을 갖고 있는 이 메모리는 드디어 플러스로 돌아섰습니다. 그러니까요. 그게 참 좋더라고요. 예, 그리고 시스템 반도체도 조금 돌아설 수도 있다. 그다음에 자동차, 석유 제품, 선박, 디스플레이, 무선 통신 이것은 뭐 사상 최대 지금 호황을 맞고 있기도 합니다. 예. 문제는 이 국제 유가입니다. 국제 유가가 지금처럼 지금 조금 좀 안정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80달러 선 또는 그 이하로만 조금 내려간다면 회복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변수가 많기 때문에 맞아요. 낙관하기는 이르다 이렇게 볼 수 좋은 있습니다. 쪽으로 생각해야 될 테고 어쨌든 반도체는 동틀력이라 생각을 해봐도 되겠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바닥을 막 지나고 있는 중 이런 정도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경제읽기 김대호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